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의 1심 결과를 뒤집은 대반전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정호 변호사와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 내용 분석,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 남발, 무더기 증인 소환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은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 무죄가 나왔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또 여론은 반전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1심에서 그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사실과 의견의 영역을 너무 단정적으로 구분을 하고 또 양형에 있어서도 집행유예 양형은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항소심은 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는 우리 공직선거법 25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건은 이런 발언이 아니고 어떤 사실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경력을 속였다든지 본인의 학력을 속였다든지 아니면 재산 액수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건인데 이재명 대표처럼 발언의 경우에는 항상 이게 사실의 영역에서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의견을 표현한 거냐 이게 갈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나 이 사안에서는 김문기를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느냐 이런 주관적 영역의 내용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보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오히려 사실과 의견의 영역을 좀 제대로 나눈 것이 아닌가. 또 양형에 있어서도 고민의 여지 없이 유무죄 판단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원심을 더 1심을 더 바로 잡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1심에서 징역 1년 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엄청 굉장히 무거운 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2심에서 과연 형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관심이었는데 결과는 이러한 좀 의문을 뛰어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이렇게까지 검찰이 건건마다 이 내용 제기한 내용마다 이렇게 다 깨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들이 올 거라고 예상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대통령 선거는 가장 중요한 선거죠.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국회의원 포함한 모든 공직 후보자는 사실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다 당선 무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60조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 선거의 경우만 특이하게 헌법 84조 때문에 당선자는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사실상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되지 않게 되고 낙선자만 사실은 또 처벌되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항상 국민통합 차원에서 경쟁을 했던 후보자가 낙선한 경우에는 오히려 고소고발을 취하해 주면서 국민통합을 기했던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0.73%로 정말로 소수점 이하로 갈리는 이 사안에서 사실 김문기를 몰랐다는 표현과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이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각하해버렸죠. 또 내 장모나 내 와이프가 10원짜리 하나 이익분만 없다. 이런 표현들도 되게 단정적인 어떤 허위사실일 수 있는데 그러한 표현들은 전부 다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여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완전히 그냥 가혹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소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단순히 그 본인에 대한 해명에 대한 말 때문에 바로 피선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을 것인가 근본적인 의문도 있었던 사건으로 비춰집니다. 네. 어제 재판부의 선고가 또 눈길을 끌었는데 무려 1시간 30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판결문을 이제 보셨을 텐데 재판부는
이제 요약본인 보도자료도 내지 않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었고 판결문을 통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판결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심리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대법원까지 염두에 두면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아주 장문의 어떤 분석을 하고 판결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원심에서 또 판단했던 영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시 대법원에서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최근 2, 3년 동안에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사건 관련해서 변경된 경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돼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검찰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기억과 느낌에 대한 기소다 이런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 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이제 이런 발언들이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발언 자체가 좀 쟁점이 됐기 때문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냐 마냐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고심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왜냐하면 김문기를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주관적 영역이고 또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죠. 상당한 압박이라는 표현을 과하게 한 좀 표현 같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러면 검찰의 공소사실만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고 선거운동의 자유도 좀 침해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한다는 그 원칙에도 반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판부 나름대로 고심의 흔적이라고 비춰집니다. 특히나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빨리 선고해달라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뭐 논평을 냈던데 사실은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파기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는데 1심과 2심처럼 대법원도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법원은 파기 재판하지 않고 반드시 파기 환송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결론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만에 하나 바뀐다 하더라도 다시 파기 환송심이 열리고 다시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또 대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 선거법 관련해서의 판결은 대선 후보 자격으로서의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 논란이 컸던 김문기 씨와 함께 찍힌 그 골프 사진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조작 발언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무죄. 그래서 이건 조작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인정을 했습니다. 1, 2심에서 판단이 달랐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어떤 말을 의도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1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김문기하고 같이 찍었던 그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이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골프 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그걸 적용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한 것이고요. 항소심에서는 그 취지는 여러 명이 모여있는 사진을 마치 4명이 찍은 것처럼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건을 좀 몰아가는 그거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항의했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표현이라면 그 의도가 반드시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자,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과 국민의힘 등은 재판부가 이 대표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거다. 이제 이렇게 하고 아까 뭐 보셨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좀 심하게 좀 이야기를 좀 정치적인 이런 수사까지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좀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주장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갈라져서 이렇게 국민 통합이 안 되고 또 어떤 가치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은 사법기관이 가장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은 보수와 집권당의 가장 큰 어떤 미덕이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인데 하루 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강조했다가 본인이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오니까 이제 다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최소한 진정한 보수라면 또 집권 여당이라면 사법부를 공격하는 또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그러한 표현들은 되게 좀 어떤 금도를 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 야권에서는 어제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사필 규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치 검찰에 대한 사망 선고다 이제 이런 논평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의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기에 이제 이런 검찰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예, 그 뭐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지금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못 받은 이유는 대부분의 검사들은 사실은 성실하게 일하는 검사님들이 90%가 넘는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어떤 입장을 같이 하면서 어떤 편향적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하는 그 검사들을 말하는 건데 어떤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한 사건을 보면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외면하면서 그냥 봐주기 수사를 일관한다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사, 반대로 어떤 수사는 표적을 정해놓고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어떤 수사가 아니라 좀 사냥을 한다는 평가를 듣는 그런 수사. 이거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선택적 정의가 아닌가. 검찰이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합리적 정의를 회복하고 그런 것들이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찾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도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과 낙선한 이재명 대표 사이에 어떤 형평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전혀 살피지 않는 한쪽은 과하게 봐주고 한쪽은 과하게 좀 무리한 수사하고 기소한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어떤 재판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야권으로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에 재판부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선고 약 2시간 만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와 파기환송을 촉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검찰이 항상 이런 모습이길 바랍니다. 본인이 수사하고 기소했으면 책임지고 끝까지 어떤 실체를 밝히려고 하는 모습. 아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났을 때도 당연히 즉시항고해서 그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내용이었을 때 그때는 즉시항고를 즉각 포기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보고는 즉각 상고하겠다고 해서 어떤 사안마다 이렇게 다른 결의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즉 검찰이 정말로 본표적 정의를 통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안마다 좀 다른 기준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으로 검찰의 본연의 역할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고요. 뭐 상고야 당연히 뭐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소심의 판결이 워낙 자세하고 판결문을 봤습니다. 장문의 판결문입니다. 이게 대법원에 가서 쉽게 변경되기는 쉽지 않고 또 변경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다시 파기환송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대선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대선에 미친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지금 진행 중인 재판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경우에 지금 선거법 외에도 4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런 주장이 그렇게 막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론입니다. 결국은. 이건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지금 재직 중에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지금 과연 대통령이 그럼 이미 소추가 되어 있는 이 재판 중인 사건을 어떻게 할 거냐 정지하는 것이 84조의 취지에 맞다 왜 국정을 안정을 기하고 대통령의 지위를 지키면서 임기를 보장한다는 취지가 담아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범했다고 평가받아서 기소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정지되고 재판할 수 없다는 게 다수적 입장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 입장은 그 소추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네, 뭐 이제 이게 사실상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러면 이제 이게 큰 이슈가 되는 것까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장 직면한 걸림돌이었던 이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은 사실상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아직 기약이 없는 상태죠. 변론 종결이 한 달이 지났지만 오늘까지 선고일 예고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직접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을 한 것을 모든 국민이 들었지만 감사원장 또 검사들에 이어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이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선고가 난 지 벌써 나흘이 됐는데 결과는 기각이었고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판결 내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기각을 예상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의 결론인데 오히려 저는 그
한덕수 총리의 결정문에서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결론에 힌트를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힌트가 있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일관되게 주장하는 각하를 주장하는 분들은 내란죄로 국회가 탄핵 소추했다가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 최초의 의결서에도 내란죄 공모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내란죄 공모란 표현을 내란 행위의 가담 또는 방조, 그 내란 사실에 대한 가담 또는 방조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총리의 대리인들도 똑같이 이 내란죄에 철회됐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 이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 각하 의견을 밝힌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의 경우도 이런 식의 언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의결 정소수 문제만 언급하고 각하 의견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내란죄 철회에 대한 각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어떤 반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헌재는 한 총리의 이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는 또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 또 국민분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자, 한 총리는 여전히 마은혁 후보 임명을 하지 않고 있고 국회의장이 한 총리 복귀 당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후보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버렸는데 결국에 한 총리 복귀한 한 총리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가 그 한 총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그 권한쟁의 사건에서 분명하게 이 재판관을 미임명하는 그 부작위에 대해서 자기 의무가 있고 그는 헌법 위반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정에서 기각 의견을 낸 오히려 저는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강하게 자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인용까지 한 정혜선 재판관이나 나머지 그 4명의 재판관을 제외하고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문에가 김복형 재판관이 한 결정 이유는 2024년 12월 26일 날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어요. 근데 하루 지난 27일 오후 4시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것을 임명하지 않아서 탄핵 소추가 됐거든요.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은 임명권 행사 기간을 상당히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임명 거부 사실을 전국적으로 표현한다고 보기 하루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사정이 어떻습니까? 작년 12월 26일 날 이미 추천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기간이 이미 무려 3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까지 났습니다. 권한쟁의 사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탄핵 절차를 한다면 이 논리상 정말 이제는 정말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임명권 행사의 기간에 상당히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임명 거부 사실을 전국적으로 표시해서 헌법 위반 상태를 완벽하게 보여준 사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한 좀 그 결정문을 분석해서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혼란스러운 상황. 여러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뭐니 해도 지금 국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재가 선고 시점을 밝힌 적은 없지만 예상외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예측도 쉽지 않고 뭔가 캄캄한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좀 국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죠. 좀 불면의 밤을 보내고 하루하루 힘든데 저도 헌재가 왜 이거 결정 선고 공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로 힘든데 물론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내부적으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한데 저는 지금 사실 좀 상상하기도 싫지만 헌재가 결정 선고기를 공지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놓고 기각 결정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 재판관이 절차적인 이견을 제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손윤성 검사장의 경우는 그래서 절차가 정지됐거든요. 그런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일부 재판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검사 작성의 그 조서의 증거 능력, 이 증거 능력을 절차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좀 판결 협의를 해주지 않는
좀 일종의 목릴리 부리는 재판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분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좀 교착돼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정말로 타개해야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라면 40명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바람에 9인체 완전체제가 아닙니다. 근데 8명의 체제에서 5대3의 결정은 정말 있을 수 없거든요. 이 결정은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스스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고 어떻게든 결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에 지연이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가 조속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 군사정부 시대,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헌법재판소라는 제도가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헌법은 그때 당시 헌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장식상의 헌법. 그냥 장식장에 내는 헌법이고 전혀 실효성이 없는 헌법이죠. 명목상의 헌법. 근데 그 헌법이 실효성 있는 규범으로 국가의 최고 규범이 되게 된 계기는 87년 6월 항쟁입니다. 국민들이 6월 항쟁을 통해서 헌법의 규범력을 만들어줬고 그 산물로서 만들어진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의 헌법재판관들은 그 헌법재판소의 지금 헌법재판관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비상시국에서도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도 아니고 헌법재판관도 아닙니다. 일상을 지키는 국민들입니다. 일상을 지키는 국민들이 헌정질서 회복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헌법재판관들이 차일피일 자고우면하면서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헌정질서 회복에 있어서는 보수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중립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로지 자기 주관적인 헌법재판관들의 소신도 있을 것이고 주관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왜 있는 것이냐 또 헌법재판관의 헌법수호문은 무엇이냐 그런 공적인 오로지 국민만 보고 공적인 결정을 역사 앞에 재짓지 말고 조속히 결정하길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네. 자, 결론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이제 이게 또 궁금한 내용인데요. 결국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의 쟁점이 5가지입니다. 12월 1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 두 번째는 포고령의 위헌성, 세 번째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네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그리고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입니다. 사실은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쟁점은 증언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 능력도 필요할 수 있고 증언이 필요해요. 봉쇄를 했는지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의 문제와 포고령의 위헌성은 증언도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그냥 내용만 보면 판단할 수 있고 특히 12월 3일에 국회가 봉쇄되고 침탈된 그 상황은 전 국민이 TV를 통해서 봤고 전 세계가 봤습니다. 이보다 더 중대한 헌법 위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탄핵을 기각할 수 있는 법조인이라면 도저히 이것을 기각 의견을 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춰집니다. 지금 일부 절차적 협의가 안 된다는 이견을 제출하는 재판관이 일부 있다면 정말로 이런 명백한 위헌성과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를 생각을 해서 지금 뭐 이견을 제시할 상황이 아니라고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일부 재판관들이 절차적 협의만 좀 대승적으로 임해준다면 여전히 8대 0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이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밝혔던 중대성이라고 하는 표현, 여기에 대한 판단,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사유의 무게감에서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이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위헌의 요소가 있고 뭐 위법의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게 탄핵을 할 만한 중대함이 있느냐. 그래서 이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이 중대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그대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춰보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 봉쇄나 선관위 침탈이나 정치인이나 그 법조인 체포 지시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국무회의도 안 거쳤고 부서 행위도 없습니다. 국회 지체 없이 통지도 하지 않았어요. 절차적 요건 3가지가 다 은결이고 전시 사별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한 실체적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 요건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중대한 위반인 것이고 포고령도 뭐 의사를 척결한다 이걸 떠나서 일체 국회를 포함한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어떠한 통제를 할 수 없는 국회를 포함한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누가 봐도 위헌이죠. 이게 위헌이고 중대한 위반이 아니면 뭐가 중대한 위반이겠습니까? 네. 자, 이재명 대표는 당선 무효형의 피선거권 10년 박탈 여부가 달려 있었던 선거법 2심에서 무죄 선고로 일단 사법 리스크에 가장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여전히 선고 일정조차 감감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와 무관하게 전국이 더 격화될 가능성, 사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여기에 대한 가능성 뭐 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헌법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회통합이라는 헌법재판소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국론 분열을 막고 헌법재판소가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기능인데 지금 현재 너무 지체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국민 통합과 국론 분열에 오히려 더 조장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조속히 정상적 기능을 회복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을 때 오히려 국민 통합에 기여하게 되고 나머지 어떤 이론이 있을 때라도 그렇게 수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단과 만장일치 결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헌법재판소 존립의 이유가 이 앞으로의 이 전국 또 사회적 혼란을 봉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문기 모른다, 골프 사진 조작, 백현동 국토부 협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를 피선거권 박탈 부담을 사실상 전부 해소한 건데 관심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선고에 쏠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항소심 무죄 페이스북에 이렇게 짧고 굵게 적으셨던데 벌금형 감형까진 몰라도 전부 무죄 예상하셨나요? 저는 뭐 무죄 네. 혹은 유죄가 되면은 80만 원 벌금이 가능할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사법부에서 참으로 좋은 판결을 해줘서 네.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알턴이가 빠져버린 것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네. 어제 하루는 굉장히 기뻐하셨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를 뭐 넉자로 하면은 망연자실 이런 거 같은데 도저히 이해 못할 판결이다. 대법원서 잃어버린 정의를 좀 찾아주시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해괴한 정치재판, 사법정의 파괴, 테러, 좌파 사법 카르텔 음모 등등 아주 원색적이고 극단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인데 네. 사법부의 결정도 그렇게 불복하는 것은 네. 역시 내란 세력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고 나기 전에 계속 이재명 대표한테 2심 선고 나면은 승복하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좀 머쓱해진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네. 자기들이 승복하라고 했으면 자기부터 승복해야죠. 근데 지금 도대체 집권 여당이 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처음부터 간섭하고 네. 의견을 내고 또 그 결론에 대해서 네. 이유를 제기하는 것은 이미 네. 집권당의 자격이 없는 거고 내란 네.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 저는 뭐 평가하기도 싫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 공표 허가증을 법원이 줬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네. 우리 국민 누구나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승복하는 거고 그 결론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중진들이 네. 그러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역시 윤석열 닮은 내란 세력들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문들 반응이 궁금해서 사설들을 좀 찾아보니까 조선일보는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거짓말 천국 선거판 내놔 윤상현 의원과 톤이 좀 비슷하고 중앙일보는 이 대표 2심 무죄 모든 의혹 면죄부는 아니다. 뭐 이게 끝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조기 대선이 열리면은 출마 걸림돌은 이제 다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조심스러운 진단이지만은 일단 대통령 선거 소위 조기 대선에 출마할 네. 모든 요건은 갖추고 산뜻하게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뜻하게 출발을. 아 그렇죠. 만약에 네. 유죄 판결이 나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겠어요? 뭐 내놓고 얘기는 안 해도 이른바 플랜 B 생각했던 비명계 대권 주자들은 이제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추대보다는 경선이 강하게 붙는 것이 이재명 네. 대표를 위해서나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우리 국민들도 민주당의 흥행을 네.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이재명 대표도 네. 최근 비명계 네. 대권을 꿈꾸는 그런 분들에게 함께 나와달라 네. 경쟁하자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은 경쟁 구도가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겨레 사설은 보니까는 이재명 선거법 무죄 정치검찰의 기소가 유죄다 이렇게 제목을 지었던데 이재명 대표도 어제 선고 끝난 뒤에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국가 역량을 소진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조치 같은 게 있을까요? 한겨레 사설이나 저도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발언이나 네. 이러한 내용을 보고 저는 김대중 네. 대통령 후보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게요?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네. 출마를 했을 때 있지도 않은 네. 소위 DJ 비자금을 검찰에서 수사하겠다 해야 된다 네. 하는 것을 청와대 비서실에서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 수사 여부를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울 때 네. 송정호 네. 당시 광주 고검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에 나가서 네. 있지도 않은 DJ 비자금을 수사할 때 호남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네. 대통령 못하게 하려고 대통령 못하게 하려고 네. 이러한 것을 조작했는데 사법부에서 딱 제동을 걸어버리니까 네. 당시 김대중과 이재명의 그러한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네. 좀 비슷한 생각이 있어서 네. 저는 이재명에게 좋은 네. 행운을 사법부가 우리 국민들이 안겨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린 게 가령 민주당 일각이나 조국 혁신당에서는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공소청 전환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를 혹시 뭐 실행할 가능성 같은 거나 그런 건 있을까요? 당연히 네. 윤석열이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네. 대통령 선거가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가장 큰 문제인 네. 검찰 개혁의 구실을 검찰이 스스로 네.
이번 사법부에서 이 무죄 판결, 즉 야당 대표 네.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표적 수사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도 개혁의 대상이 되지만은 네. 윤석열 즉시 항고도 하지 않은 네. 이재명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법원 그렇기 상고한다고. 때문에 네. 이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자기 식구만 감싸는 야당만 죽이는 이런 검찰에 대해서는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검찰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냐. 그래서 반드시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하는 당위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인정하게 해줬습니다. 검찰 개혁 구실을 스스로 만들어줬다는. 아 그렇죠. 예. 경향신문 사설 제목 보니까는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내란 극복, 통합 리더십 발휘하길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대통령한테 주문한 듯한 분위기인데 어제 행보도 산불 이재민 대피소 찾아서 위로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 대표가 이어갈까요? 저는 이 대표가 우선 네. 발언도 신중하게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이 네. 이제 국민에게 여과 없이 투영되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수하지 말고 진짜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집권의 길, 네. 즉 김대중의 길을 가서 마지막 네.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야 된다. 골프도 고개 쳐들면 지고 네. 선거도 고개 쳐들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국민들을 접촉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왠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생각이 그렇죠. 나는데. 예. 아무튼 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네. 우클릭해서 중도를 껴안더라도 네. 본래의 민주당 정체성인 아래로의 클릭도 해서 네. 소외계층, 약자도 보듬어주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네. 제발 네. 실수하지 말자. 당에서도 아주 조심하자. 고개 쳐들면 진다니까요. 페이스북에 산불은 국토를 태우고 헌재는 국민을 태운다. 이렇게 운을 맞춰서 적으셨던데 선거는 이거 언제 나는 걸까요, 윤 대통령? 그걸 누가 알겠어요. 지금 산불이 네. 전 국토를 태우고 있잖아요. 네. 새카맣게 타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네. 비가 좀 많이 내리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헌법재판소는 네. 윤석열 파면 선고를 네. 자꾸 연계함으로써 있음으로써 국민의 가슴을 시커멓게 타게 하고 피멍을 들게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불 진화를 위해서 비도 내리고 네. 헌법재판소에도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라고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만약 네. 늦어진다고 하면은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것이다. 원망이 헌법재판소로 향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 조속한 선고 촉구하면서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이유라도 그럼 가르쳐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못 모아서 다 넘어오질 않아서 지금 계속 미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자체도 추측이고 네. 그 자체도 틀린 거예요. 저는 내일이라도 선고가 나야지 네. 만약 4월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 갈등 비용과 네. 경제적 손실, 안보 이런 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강 네. 작가 등 400여 명의 문인들이 특히 한강은 네. 윤석열의 파면이 보편적 가치다. 그리고 어떤 작가는 신속이 정의다. 네. 시간이 정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이 이상 연기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네.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구국의 길이지. 네. 만약 사흘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국민의 분노가 네. 이제 헌재로 쏟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신고를 고시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93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재산 신고를 현직 대통령이 못했는데 그 사유가 구금돼 있어서 이렇게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드물게 보는 일인 것 같고 일단 다음 달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본격 시작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문제가 내란 수계 아니에요. 네. 이것은 국회 개헌문이 들어간 것, 또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개헌문이 들어간 것, 네. 이것만도 충분하잖아요. 음,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노상원 등 네. 모든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윤석열은 형사재판에서 내란은 딱 두 가지 네. 형밖에 없어요. 사형 네.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뭐 가령 뭐 사형까지는 아니어도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감형 사유가 뭐가 있어서 징역 뭐 몇십 년 이렇게 받으면은 약간 동정론이나 연민 비슷한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풀어줘야 된다 뭐 그런. 법에 네. 지금 감형 사유가 없어요. 사형 아니면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네. 것은 생각할 필요 없고 저는 사형 혹은 네. 무기로 이 세상과 격리돼서 윤석열은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그래도 일부 뭐 보수 이런 데서는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 지냈는데 평생 감옥에 가둬두는 게 좀 그렇지 않냐. 뭐 복권까지는 몰라도 그냥 풀어주고 조용히 살게 해라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게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 복권돼서 네. 자유스럽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 논객 네.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 같은 네. 분은 그러한 내란 수괴들을 사면 복권해 줬기 때문에 또 이런 내란이 났다. 네. 그러니까 응징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국민 정서이고 네. 필요성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 불허하고라고 생각합니다. 알베르 까미가 얘기한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모든 것이 관용으로 통하는 것은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사실 청와대로 전두환 측에서 많이 왔어요. 네. 또 야당 총재할 때도 많이 찾아오고 제가 안내를 했었습니다마는 사면 복권을 시켰지만은 지금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행한 것이 나왔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수 논객들로부터 지적받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승화를 시키기는 아직 국민 분노가 용서하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김건희 상설특검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이거는 상설특검법에 기초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 내용 보니까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등 해갖고 김 여사 관련한 의혹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특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까요? 문제는 네. 거부권은 없지만은 상설특검을 임명할 네. 권한은 또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네. 국회에서 합법적 절차를 받았고 심지어 네.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라 하는 판결이 나왔지만은 마은혁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스스로 네.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데 과연 김건희 특검, 네. 상설특검, 특검을 임명할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나 야권도 네. 한없는 인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 응분의 네. 조치가 따를 것이다. 이것도 특검이든 검찰이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남편이 내란 우두머리로 형사재판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꼭 뭐 부인까지 저렇게 이 마당에 수사해서 잡아 넣어야 되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국민적 분노가 네.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아 그쪽이 더 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응분의 네.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김건희의 비리, 네. 국정농단 개입에 대해서는 그대로 형사재판에 의거해서 책임이 물어져야 되고 네. 그 대가를 치러져야 된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윤건희는 네. 험한 꼴 당할 것이다. 이미 우리가 예측했잖아요. 그 험한 꼴은 윤석열, 김건희는 함께 감옥에서 살다. 그걸로 갈 거예요. 그건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 끝나고 사필 규정 넉자를 강조해서 얘기를 하던데 여기도 사필 규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이게. 당연하죠. 누구에게만 사필 규정이 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도 김건희도 네. 모든 국민도 다 적용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